안녕하세요. 네, 교정학의 임현입니다. 자, 이제 또 2022년 대비 교재가 새로 나왔고요. 교재에 맞춰서 또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 들어서 이 공무원 시험에 여러 가지 이제 큰 변화가 있었죠. 국업 같은 경우에는 2022년도부터 이 교정학, 형사소송법 전문 과목이 필수 과목으로 바뀌었고, 그리고 7급 시험 같은 경우에는 PSAT와 또 전문 과목은 또 25문제, 그래서 문제 비중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교정학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그동안 예전보다는 교정학의 비중이 상당히 커졌죠. 그래서 국어 시험으로 말하면 교정학과 형사소송법의 어떤 중요성. 그래서 여기서 고득점을 하지 않으면 또 합격에 또 영향을 줄 수 있는 예전 선택 과목 체제보다 아주 월등히 이제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교정학에 좀 더 신경을 좀 많이 쓰셔야 되고, 또 이거는 이제 그 해당 파트 선택자, 이 교정직을 선택한 사람들끼리의 경쟁이기 때문에 여기서 조금이라도 더 앞서 나가야 된다라는, 어떻게 보면 부담이기도 하지만 또 교정학을 잘 정리해서 고득점을 하게 되면 더 유리한 지위에 점할 수도 있기 때문에 즐거운 마음으로, 하지만 꼼꼼하게 공부를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자, 교정학의 이제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려야 되겠는데, 일단 교정학은 이름은 이제 교정학, 우리 9급 같은 경우는 교정학 개론으로 돼 있고 7급은 교정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그동안 나왔던 기출 문제를 보면 7급과 9급의 난이도가 큰 차이가 있지가 않습니다. 보통 9급보다 7급이 좀 더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실제 기출 문제를 분석을 해보면 큰 차이가 없고요. 어떤 해는 오히려 9급이 더 어렵게 출제되기도 하기 때문에 이 시험 범위라든지 난이도의 차이는 크게 있지가 않다. 단지 7급 시험 같은 경우에는 사례형 문제 같은 게 또 한두 문제 추가될 수도 있고, 그런 정도의 문제 유형의 차이가 약간 있을 뿐이지 내용적인 어떤 질적인 차이는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7급, 9급 공히 난이도에 대해서는 큰 차이가 없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7급이 어려운 이유라고 한다면 선발 인원입니다. 아무래도 극소수의 인원을 선발하기 때문에 그래서 더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교정학 과목은 이름은 교정학 개론으로 되어 있지만 여기 이제 교정학 파트하고 형사정책 파트,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교정학 파트라고 하는 건 교정학의 개념, 교정의 역사, 또 교정의 실태, 그리고 우리 교도소라든지 구치소, 이런 교정 관련 시설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그래서 형을 집행하는 하나의 과정이 되겠죠. 대표적인 법이 형집행법입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법 제목이 좀 길죠. 그래서 이건 줄여서 보통 형집행법이라고 하는데, 저도 앞으로 형집행법으로 불러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제 마음대로 하는 건 아니고요. 법제처에 보면 이렇게 약칭을 또 이렇게 일러주기도 합니다. 거기에 바로 수용자 처우 형집행에 관한 법률을 형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을 형집행법으로 이렇게 약칭하면 좋겠다라고 또 일러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게 저도 형집행법으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형집행법이라든지 또는 민형교도소도 있습니다. 그래서 민형교도소법이라든지, 그리고 또 수용자의 어떤 직무와 교도 간의 직무와 관련된 내용, 그리고 수용자의 또 호송에 관한 규정, 이런 각종 법령도 또 비중이 어느 정도 차지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교정에 관한 일반적인 내용이라고 한다면, 또 형사정책은 범죄의 원인, 범죄 실태를 파악을 해서 범죄가 왜 발생을 하고 어떤 이유로 부모로부터 안 좋은 유전인자로 인하여 범죄의 습성이 있어서 범죄를 저지르는 것인지, 아니면 주위의 어떤 나쁜 친구, 어떤 주변 환경 때문에 범죄를 저지르는 것인지, 이런 원인을 파악해서 범죄 방지 대책을 세우는 게 형사정책입니다. 형사정책 파트에서도 일단 기본적으로 범죄 원인론에 관한 부분이 상당 비중을 차지하고 있죠, 우리 교재에는. 다만 이제 시험에서는 범죄 원인론에 관한 학자들의 이론의 출제 비중은 조금 많지는 않습니다. 그 공부하는 양에 비해서는 한두 문제 정도가 이제 출제되고 있으니까, 그 외에 나머지 법령 문제가 출제 비중이 높습니다. 그래서 형사정책 파트에서는 보호관찰법이라든지 또 치료감호법, 성충동 약물치료법,
전자장치 부착법, 그리고 뭐 범죄 피해자 보호법이라든지, 그리고 소년법, 소년에 관해서 특례를 규정한 소년법도 있고요. 또 소년에 있는 아이들에 대한 어떤 처우에 관한 보호소년 처우법이라든지 이런 각종 법령에서 한두 문제씩 쭉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도 법령의 출제 비중이 많습니다. 올해 시험 같은 경우에는 또 판례 문제도 한 문제 나왔는데요. 판례가 최근에 잘 나오지 않다가 또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판례 문제는 한 해에 한두 문제 정도, 이 정도 비중으로 생각하시고 학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올해 시험 같은 경우에는 구급에서 판례와 법령 포함해가지고 총 85%가 출제됐습니다. 전체 20문제 중에서 85%니까 비중이 매우 높죠.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공부하실 때는 이론 파트보다는 법령에 조금 더 신경을 써서 학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교도관이 되려고 준비하시는 분들이니까 일단 교도관이 어떤 일을 하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죠. 가장 핵심적인 개념은 바로 교도소에서 근무를 하니까 교도소 또는 구치소죠. 그래서 형 집행입니다. 형을 집행하는 일을 하는 공무원, 담당 공무원이 바로 교도관이 되겠고요. 그래서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 형 집행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범죄가 무엇인지도 알아야 되고 우리 시험에서도 범죄가 뭔지를 또 물어보기도 합니다. 범죄를 기본 전제로 해서 형 집행 절차와 관련된 우리 형집행법에 있는 내용들을 많이 묻고 있고요. 법령에서 출제 비중이 가장 높은 건 바로 형집행법입니다. 그래서 형집행 과정을 우리가 꼼꼼하게 공부할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교도관의 업무의 가장 대표적인 두 가지를 한다면 첫 번째는 형집행이고, 또 하나 여기에 이제 대비되는 개념이 재사회화, 교화 사회복귀입니다. 수용자의. 그래서 교정 교화해가지고 어떻게 건전한 사회복귀를 꾀하도록 할 것이냐. 사실은 이건 여러 가지 대립이 되는 측면이 있어요.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대상으로 형을 집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엄격하게 통제하는 보완적 측면이 강하죠. 통제와 보완. 근데 이 교화 사회복귀 같은 경우에는 사람을 잘못된 심성을 바로 잡아가지고 교정이란 개념이 그렇죠. 범죄자의 잘못된 심성을 바로 잡아서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는 수용자에 대해서 대화도 많이 하고 또 처우를 많이 보장을 해서 사회복귀에 적합한 인간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처우의 관념. 그래서 보완된 처우의 관념으로 대립되는 것을 교도관은 두 가지 임무를 동시에 수행을 해야 돼요. 이 교도관이 상당히 이제 어려운, 상당히 중간적 입장에서 어떻게 이걸 적절히 배합할 것인가가 실제 운영 업무에서는 중요한 관건이 되죠. 우리 공부하는 과정에서도 형집행, 이 보완적인 측면하고 교화사회복귀, 처우의 측면을 잘 고려하면서 우리 법령에서는 형집행법에서는 바로 이런 측면이 골고루 다 규정을 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머릿속에 늘 염두에 두면서 이 파트에서는 뭐 예를 들어서 징벌 대상 행위를 했다. 보완적인 측면이 많이 강화가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 사람에 대해서 뭐 기술 습득이라든지 뭐 직업 훈련이라든지 또는 뭐 어떤 일정한 교육이라든지 그런 걸 통해서 처우를 또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 또 처우 과정에서 뭐 접견도 있고 전화 통화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죠. 거기에 대해서 보장하는 측면 그리고 얼마큼 보장을 하고 어느 정도 보장을 하는지 수용자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바로 그런 관념을 대비해서 머릿속에 염두에 두면서 접근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제 법령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우리 교정 파트에서는 교정학 전체 형사정책 포함해서 법령이 개정이 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거의 매년 개정이 된다고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법령이 개정이 되면 이 교재에 그동안 공부하는 내용 중에 일부를 또 수정을 한다거나 또 신설된 내용이 있으면 또 보완도 해야 되고 이런 측면이 공부하시는 학생들한테는 조금 불편하거나 귀찮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바로 몇 개월 전에 직전에 개정된 내용이 바로 출제되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올해 시험 같은 경우도 그런 파트가 또 출제된 적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 일단 기본서를
꼼꼼하게 공부를 하시되 중간중간에 법령이 개정이 된다라고 하면 그 부분을 조금 보완할 생각을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물론 개정이 된다고 해서 다 출제되는 건 아니고요. 그리고 또 일정한 뭐 토시를 바꾼다거나 이런 건 시험에 영향을 주지 않는 개정도 많긴 합니다. 다만 시험에 좀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동안 많이 출제됐던 파트가 개정이 된다거나 또 중요한 제도가 신설이 된다거나 한다면 그 부분은 유심히 받아야 돼요. 유심히 봐서 정리를 잘 해놓으면 오히려 나는 이걸 완벽하게 정리해놨기 때문에 한 문제 득점했다. 오히려 더 효율성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개정되는 부분 조금 유심히 봐둬야 되겠고요. 개정되는 파트는 제가 운영하고 있는 다음에 카페가 있는데 다음 사이트에 카페 바른 교정학 세상이라고 하는 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자료실에 제가 법령이 바뀔 때마다 이렇게 올리고 있으니까 참고해서 그 정확한 주소는 머릿말에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가끔 들어오셔가지고 자료도 좀 확인도 해보고 이렇게 해서 학습하실 걸 권해드립니다. 자, 이제 법령 우리 교정의 개념부터 출발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정이란 말은 바로잡을 교 바를 정입니다. 그래서 무언가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아서 바르게 인도한다 이런 개념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교도소의 개념 자체도 그렇죠. 바른 길로 인도하는 곳입니다. 자, 그런데 잘못된 걸 교정한다라는 말은 우리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고 있죠. 뭐 치열이 잘못됐다 그러면 치열 교정도 하고 발음이 안 좋다 그러면 발음 교정도 하고. 근데 우리는 무엇을 교정하죠? 바로 범죄자 또는 비행소년의 심성을 바로잡는다 이겁니다. 그래서 교정의 개념은 범죄자 또는 비행소년의 심성을 바로잡아서 비행소년을 교정 교화하여 최종적인 목적 재사회. 이거는 머리에 딱 박아 놓으셔야 됩니다. 재사회화하는 것. 재사회화라는 말은 우리와 같은 건전한 시민으로 일반 시민과 함께 더 이상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일반 시민과 함께 무리 없이 살 수 있는 상태의 사람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아까 이야기했던 형 집행도 기본으로 필요하고 거기에 수많은 교정 교화를 통한 뭐 처우를 보장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이 많이 가미가 돼요. 우리 법령에서도 그런 걸 많이 다루고 있고 그게 바로 시험의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형을 집행하는 과정, 또 재사회와 교정 교화하는 과정에서 어떤 제도가 있고 어떻게 보장되고 있는가,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가. 이게 우리가 공부해야 될 이제 과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교정의 개념을 제가 범죄자 또는 비행소년의 재사회화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걸 정확히 알기 위해서는 이 범죄자가 뭐냐 이걸 파악을 해야 되겠죠. 비행소년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고 그러면 범죄자를 알기 위해서는 범죄가 뭔지 알아야 되겠죠. 범죄란 말은 바로 우리가 쉽게 알고 있는 뭐 절도, 강도, 사기, 뭐 살인 등등등 우리 형법에 적혀 있는 거 이걸 범죄로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학문적 입장에서 교정학 파트에서 범죄의 개념은 그런 법에 적혀 있는 것 이외의 것까지 포함해서 연구의 대상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자 일단 설명을 드리면 범죄의 개념에는 형식적 의미의 범죄가 있고 실질적 의미의 범죄가 있습니다. 형식적 의미, 이게 바로 법이라는 형식이에요. 법에 적혀 있는 것, 법에 뭐 범죄, 이러이러한 범죄를 저지르면 이러이러한 형벌을 부과하겠다. 이렇게 범죄와 형벌을 부과한 게 바로 형식적 의미의 범죄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대표적으로 아까 얘기했던 살인이라든지 강도, 절도, 뭐 강간 등등의 범죄를 규정한 이게 형에 관한 형법, 가장 기본법이죠. 우리나라의 형법입니다. 그래서
형법은 물론 당연히 형식적 의미의 범죄뿐만이고, 근데 형법이라는 제목 외에도 또 형식적 의미의 범죄에 해당이 되는 또 법 규정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행정법규 중에서 뭐 범죄와 형벌을 규정하고 있는 거 있을 수가 있겠죠. 예를 들면 뭐 유흥음식점이라든지 술집이라든지 이런 곳에 뭐 미성년자를 고용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 고용을 하게 되면 업주에게 뭐 어떤 형사처벌을 가한다. 그러면 범죄와 형벌을 규정하고 있죠. 그래서 이것도 일종의 형식적 의미의 범죄에 해당이 되고요. 그 외에 뭐 특별법이 되게 많아요. 뭐 국가보안법 같은 거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겠죠. 적국을 뭐 찬양 고무한다. 그러면 뭐 어떤 형벌에 처한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다 형법, 형식적 의미의 범죄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게 기본적인 내용이고, 이건 처벌의 대상이 되는 것이고, 실질적 의미의 범죄는 뭐냐면 법, 규정, 유무와 관계없이란 말은 법이 규정이 돼 있는 경우도 있고 규정이 돼 있지 않은 경우도 있고 모두 포함하여라는 뜻이에요. 넓은 의미예요. 각종 사회적 유해행위, 사회적으로 유해한 행위. 그러니까 뭐 살인이라든지 강도 절도도 당연히 사회적 유해행위죠. 근데 그걸 포함해서 뭐 예를 들면 새치기를 한다든지 쓰레기 무단 투기를 한다든지 그건 그 범죄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범죄는 아니지만 남에게 해를 끼치는 각종 행위가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경우도 우리 연구의 대상, 그게 바로 실질적 의미의 범죄의 개념이 포함돼요. 그러니까 형식적 의미의 범죄와 실질적 의미의 범죄가 전혀 다른 게 아니라, 자, 이 넓은 원이 실질적 의미의 범죄라고 한다면 각종 유해 행위, 그 중에서 도저히 이런 사람들은 국가가 범죄로 규정하고 처벌할 수밖에 없다라는 게 형식적 의미의 범죄예요. 뭐 살인, 절도, 강도 등등등은 형식적 의미의 범죄고, 뭐 새치기, 쓰레기 무단 투기 등은 실질적 의미의 범죄. 결국 실질적 의미의 범죄에는 형식적 의미의 범죄가 모두 포함이 될 수밖에 없죠. 네. 이걸 연구 대상으로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게 어떤 그런 사회적으로 유해한 범죄가 아닌, 형식적 의미의 범죄가 아닌 각종 행위들을 방치하게 되면 결국 이게 확장이 돼서 언젠가는 또 형식적 의미의 범죄에 해당이 되는 뭐 절도라든지 뭐 소매치기라든지 이런 식으로 나아갈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연구해서 일종의 그런 범죄로 형식적 의미의 범죄에 나가는 걸 막기 위한 어떤 조치, 이런 걸 연구하는 게 또 교정학의 하나의 파트이기 때문에 우리 공부의 범위는 바로 실질적 의미의 범죄에 해당이 된다. 자, 지금 말씀드린 형식적 의미의 범죄와 실질적 의미의 범죄가 무엇인가 이런 것도 물어봅니다. 그래서 이 기본 전제로, 물론 교재에 또 다 있지만 전제로 다 머릿속에 깔아놓고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그러면 이제 범죄자는 어떻게 되는 거죠? 그냥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범죄자인데 그 과정은 그냥 또 법에 이렇게 적혀 있으니까 당신은 범죄자다 이렇게 되는 게 아니죠.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죠. 그게 바로 일정한 소송 절차를 거쳐야 돼요. 그래서 단계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기본적으로 세 가지 법을 떠올려 볼 수가 있어요. 형법이 있고 형사소송법. 이제 여러분들은 앞으로 2022년부터는 이제 형사소송법이 또 필수 과목이 됐고요. 그 다음에 형집행법. 이게 이제 시간의 경과에 따라서 적용돼야 될 법령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기에 범죄가 뭐고 형벌이 뭐다라는 걸 적어놨다 그랬죠. 그래서 범죄가 뭔지를 파악하는 기본 전제가 형법이고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범죄자이냐 아니냐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는 재판을 거쳐야 되겠죠. 형사재판. 그래서 검사의 공소제기를 통해서 형사재판이 열리게 되면 그 과정에서 확인을 통해서 이 사람이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다라고 확정하는 절차가 재판 절차고, 그 근거가 되는 법이 바로 형사소송법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확정이 됐어요. 근데 뭐 벌금형이라든지 이런 재산형이 부과됐다라고 하면 금전적인 납부만 하면 그만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끝나지만 형집행법이 들어갈 이유는 없겠죠. 근데 사형이라든지 뭐 징역형이라든지 금고형이라든지 뭐 구류형이라든지 이렇게 각종 교도소에 수감이 되어야 될 만한 내용이 나온다.
또는 뭐 미결 수용자들도 있습니다. 이 절차 과정에서 그런 과정이 생길 때는 바로 우리가 공부해야 할 형집행법이 바로 적용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단계적으로 전개된다라는 걸 생각하시고 공부를 하시는 게 조금 더 유용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법의 특징은 이게 절차법입니다. 절차법이기 때문에 절차를 다루고 있는 법이기 때문에 항상 어느 시점에서 다루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막 교재에 뭐 공부를 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게 어느 파트, 어느 시점에 어느 위치에서 이거에 관한 내용이구나라는 걸 생각하고 공부하는 게 매우 효율적이에요. 그거 없이 그냥 그 내용만 붙들고 이렇게 공부하다 보면 막 정리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시간의 경과, 절차의 경과, 흐름을 생각하면서 학습하시는 게 유용합니다. 자, 범죄에 대해서는 이제 간단하게 이제 이렇게 봤고요. 그 다음에 비행소년이란 말이 좀 어색하신 분도 있을 거예요. 미리 학습한 적이 없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요거는 이제 소년법에서 쓰는 말인데, 소년법에 따르면 크게 소년법은 보호처분과 형벌 이 두 가지에 대해서 크게 규정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보호처분은 보완처분의 일종이에요. 나중에 이제 또 보완처분이 뭐고 형벌이 뭔지를 또 구분하셔야 되는데 형벌은 범죄에 대한 법률 효과입니다. 그래서 살인, 뭐 절도, 강도 등 범죄를 저질렀을 때 거기에 따른 효과로서의 형벌인데 소년이니까 성인에 비해서 완화하는 규정이 있어요. 이걸 다루는 거고 보호처분은 보완처분으로서 범죄는 아니지만 그죠? 예를 들어서 범죄자가 확정이 되는 건 형사소송 절차에 의해서 재판에서 유죄 판결이 확정이 되는 것이고 보호처분 같은 경우에는 소년부 단독 판사의 결정으로서 이 아이들을 말 그대로 보호하기 위한 처분이에요. 근데 뭐 소년원에 송치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은 구금을 하고 그러니까 매우 가혹한 내용이긴 하지만 취지는 뭐다? 보호하기 위한 처분입니다. 보호처분. 그 중에 보호처분의 대상, 이 보호처분의 대상이 세 가지가 있는데 범죄소년, 촉법소년, 우범소년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범죄소년은 일단 19세 미만이죠. 19세 미만인 중에서 범죄로서 처벌의 대상이 되는 거. 우리 형법에 따르면 9살 이상, 그죠? 14세 미만의 자는 벌하지 아니한다. 이런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14세 이상 19세 미만까지 이 아이들을 이제 범죄소년이라고 하고 범죄소년은 형사처벌 받을 수도 있겠죠. 당연히 처벌의 대상이 되니까. 근데 검사가 공소제기 안 하고 소년부에 송치하게 되면 보호처분을 받는 경우도 있어요. 촉법소년은 똑같은 잘못을 저질렀는데 나이가 어려서 처벌할 수 없는 거. 14세 되지 않으면 벌하지 않는다 그랬죠. 10살에서 14세 미만까지 이런 경우에 촉법소년이라고 해서 형벌은 부과할 수 없고 범죄가 아니니까 범죄자가 될 수가 없으니까 이때는 보호처분은 부과합니다. 우범소년은 뭐 무단 가출한다거나 소란 난동을 피운다거나 당장 범죄는 저지르지 않았지만 범죄의 우려가 있는 아이들이에요. 이건 10살에서 19세 미만까지. 자, 그래서 이 아이들은 보호처분의 대상. 범죄소년은 뭐 둘 다 된다고 했고 이런 것들, 이런 아이들을 모아서 비행소년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촉법과 우범소년 같은 경우도 범죄는 아니지만 이 아이들의 잘못된 심성을 바로 잡아가지고 바른 길로 인도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 규정의 대상은 범죄자뿐만 아니라 비행소년도 포함된다. 그리고 더 넓게 형식적 의미의 범죄뿐만 아니라 실질적 의미의 범죄가 우리의 연구 대상이다. 일단 이렇게 시작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좀 추가를 한다면 여기 형식적 의미의 범죄에서 법에서 범죄와 형벌 규정한다고 그랬죠. 그중에 이 범죄의 개념은 이건 참고로 알아두시는 게 여러분 유용하기 때문에 범죄의 개념에서는 3단계 범죄론 체계라고 해서 세 가지 요건을 갖춰야만 범죄가 됩니다. 말하자면 범죄의 성립 요건이에요. 성립 요건이 구성 요건, 해당성, 위법성, 책임 이렇게 됩니다.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라도 누락이 되면
범죄가 성립할 수 없어요. 세 개 요건을 모두 갖춰야만 범죄가 성립하는 거예요. 용어는 조금 이게 좀 낯설게 느끼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구성 요건 해당성. 여기 앞에 범죄라는 말을 집어넣으면 쉬워요. 범죄를 구성하기 위한 요건에 해당하는 성질. 표현이 좀 어렵죠. 쉽게 말하면 사람을 죽였다. 그럼 뭐예요? 범죄를 저지른 거죠. 그건 어디 적혀 있죠? 우리 형법 250조 1항에 적혀 있습니다.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무기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범죄를 구성하기 위한 요건, 사람을 살해한 자는 거기에 해당이 되면 구성 요건에 해당이 된다는 뜻이에요. 위법. 위법한 걸 모아서 법에 적어놨으니까 구성 요건에 해당하면 원칙적으로 위법합니다. 그런데 사람을 죽였지만 위법하지 않은 경우도 있을 수가 있어요. 어떤 경우에 그렇죠? 정당방위를 한번 떠올려 보시면 돼요. 위법성 조각사유라는 게 있는데 위법성이 없어지는 사유란 뜻이에요. 소멸한다. 조각사유. 구성요건에 해당하지만 위법성이 조각사유에 해당이 되면 이건 위법성이 없는 게 되고 범죄가 아닌 게 돼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나를 죽이려고 칼을 들고 막 덤비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살기 위해서 밀쳤는데 그 사람이 머리가 땅에 부딪히는 바람에 저는 밀친 행위를 한 겁니다. 땅에 부딪혀서 뇌진탕으로 사망을 했다. 그러면 나는 사람을 죽였어요. 근데 왜 죽였죠? 나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사람을 막기 위한, 방어하기 위한 행위를 하다가 사람을 죽이게 됐어. 그러면 이 사람은 법에 적혀 있는 사람을 죽였다. 구성요건에 해당하죠. 하지만 위법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래서 이건 위법성이 없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따라서 위법성이 탈락하니까 이때에는 사람을 죽였지만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 거예요. 그럼 형사처벌 받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구성요건도 해당하고 조각사유가 없으면 위법하게 되죠. 그러면 그 다음 마지막으로 책임을 따져봐요. 책임까지 스스로 판단해서 이게 나쁜 행위고 사람을 죽이는 건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는 행위야라는 걸 판단할 능력이 있는 상태에서 행위에 옮겨야 책임을 인정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사리 분별 능력이 전혀 없다거나 대표적으로 우리 형법에 보면 10조 1항에 심신상실자라는 규정이 있어요. 이건 뭐냐면 스스로 사리 분별 능력을 전혀 할 수 없는 사람. 이런 경우에는 완전히 제정신이 아니고 아주 고도의 정신분열증을 앓는다거나 하면 심신상실자로 판단을 합니다. 이건 물론 당연히 재판부에서 판단해야 되겠지만 그때에는 책임이 탈락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범죄가 성립하지 않겠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대로 14세 되지 아니한 자는 벌하지 않는다 그랬으니까 미만인 경우에는 또 이것도 책임이 탈락하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범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구성요건, 위법, 책임 이 세 가지를 모두 갖춘 경우가 범죄이다. 여기 이후에 이제 모두 이런 요건을 갖추게 되면 검사가 요건을 갖췄고 이러이러해서 형사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면 법원에 공소 제기, 기소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형사재판이 진행이 돼서 형사소송 절차를 거쳐서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유무죄 판단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유죄 판결 중에서 뭐 사형이라든지 아직 우리나라에는 사형제도가 남아 있죠. 사형이라든지 뭐 징역, 금고 등등이 선고가 되면 교도소에 구금을 하고 물론 미결 수용자 중에 도주나 증거인멸 그러니까 범죄를 저질러서 수사재판 진행 중인 사람 중에 증거인멸이라든지 도주의 우려가 있다라고 한다면 구치소에 수용을 하죠. 이게 미결 수용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들의 경우에도 우리 형집행법에 적용 대상이긴 하지만 범죄가 확정이 되면 수형자라고 해서 형집행을 받도록 확정이 됐고 형집행을 받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수형자로서 교도소에 구금이 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형집행법을 적용받게 되는 거죠. 바로 이런 절차를 이제 거치게 됩니다. 자, 그럼 아까 이제 이야기한 것 중에 벌과 보완 처분을 이야기했는데 그걸 잠시 이제 언급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형벌과 보완 처분에 대해서 이건 기본적으로 우리 교정학을 공부하는 분들은 기본 전제로 이제 알아놔야 될 부분인데 형벌은 법익 침해에 대한 어떤 국가의 형벌권 행사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범죄에 대해서 범죄라고 하는 타인에 대한 법익 침해. 법익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한자가 들어있으니까 여러분 좀 어색할 수도 있는데 법적으로 보호되는 이익을 법익이라고 합니다. 법익 침해에 대한 법률 효과, 그죠? 이거에 대한 법률 효과로서 부과되는 것.
요거는 장래의 위험성에 대한 제재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형벌 같은 경우에는 범죄, 법익 침해다. 이건 과거에 어떤 잘못을 저질렀다라는 걸 사후적으로 평가해서 범죄 자다, 형벌을 어떻게 부과한다 이런 절차가 거치는 거죠. 근데 보안 처분은 성격이 많이 달라요. 이 과거에 어떤 행위를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장래에 어떤 잘못을 저지를 반사회적 위험성, 법익 반사회적 법익 침해를 할 위험성이 있냐 없냐를 가지고 판단하는 거예요. 과거의 어떤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서 장래의 위험성에 대해서 위험성을 막기 위한 하나의 이제 제재. 이 두 가지가 이제 형사 제재입니다. 형사 제재 중에 하나가 형벌이 있고 하나 보안 처분이 있는데 그 중에 형벌은 과거의 법익 침해에 대한 법률 효과로서의 제재고 보안 처분은 장래의 위험성에 대한 제재다. 그래서 형벌과 보안 처분의 어떤 특징적인 차이를 간단히 보면 일단 형벌의 내용이 그러니까 어떤 것들이 있는지도 한번 떠올려 봐야 되겠죠. 형벌은 우리 형법 제 41조에 규정이 돼 있어요. 형법 41조에 보면 사형부터 제일 무거운 사형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무기징역, 무기금고, 유기징역, 유기금고 이런 것들이 있고요. 징역과 금고는 원칙적으로 형이 같을 때는 징역을 더 무거운 형벌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무기징역, 무기금고다 그러면 무기징역이 더 무거워요. 왜 그렇죠? 징역과 금고의 차이는 징역은 이게 강제 노역이라는 뜻이거든. 교도소에 구금되면서 동시에 강제 노역. 우리는 이제 작업이라고 많이 합니다. 우리 형집행법에 보면 작업 의무가 있는 거죠. 이게 징역이고. 금고는 그냥 구금만 되는 거고 강제 노역의 의무는 없어요. 요거는 본인이 신청에 따라 금고형 받은 사람은 신청에 따라 작업을 할 수는 있지만 원칙적으로 강제 노역을 당할 의무는 없습니다. 이런 이제 차이가 있고 뭐 징역 금고를 규정한 우리 형법 규정들을 한번 대체로 생각을 해보면 주로 과실범 있죠. 의도한 범죄가 아니라 실수로 저지른 범죄일 때 금고형 규정이 좀 상대적으로 많습니다. 의도한 범죄는 징역형으로 규정된 경우가 좀 더 많고 어쨌든 기간이 같을 때에는 징역과 금고 중에 노역이 추가가 되니까 더 무거운 형벌이고 기간의 차이가 있을 때는 기간이 긴 게 더 중요한 겁니다. 예를 들면 징역 1년과 금고 10년이다. 금고 10년이 당연히 더 무거운 형벌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사형이 있고 징역 금고가 있고 그다음에 자격제도로 자격상실과 정지제도가 있어요. 자격상실은 사형이나 무기징역 선고받은 사람에게 영원히 공무원이 되는 자격 등을 박탈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건 나중에 사면법에 의해서 뭐 복권이 되면 다시 자격이 회복될 수도 있지만 원칙적으로 자격이 상실되면 죽을 때까지 뭐 공무원이 되는 자격 등을 얻을 수 없는 이런 경우가 됩니다. 자, 그다음에 자격 정지 제도가 있는데 자격 정지 제도 같은 경우에는 유기형 뭐 징역 10년의 유기징역을 받았다. 그러면 그 유기 기간 내내 자격이 당연히 정지되는 이런 게 있고요. 그다음에 선고에 의해서 정지되는 것도 있어요. 이거는 1년에서 15년 사이 판사가 결정을 하게 됩니다. 당연히 판사는 법에 적혀 있는 범위 내에서 하니까 법에 자격정지형을 부과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다면 그거에 따라서 법관들이 이제 판단하는 거고요. 그래서 자격상실과 정지제도가 있고 그 다음에는 그러니까 사형, 징역, 금고, 그 다음에 자격상실 정지제도가 있고 나머지는 벌금, 구류, 과료, 몰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과료, 몰수. 벌금형은 잘 아시죠? 교도소에 갈 일은 없고 일정한 액수의 금전을 납입할 의무를 부담하는 거. 구류는 뭘까요? 구류는 교도소에 구금이 되는 거예요. 금고와 유사한데 기간만 짧아요. 금고는 1개월 이상, 징역금고는 1개월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구류는 1일에서 30일 미만까지 기간만 금고보다 기간만 짧은 거다. 일단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과료는 벌금보다 액수만 적은 거예요. 그래서 과료 같은 경우에는 2,000원 이상 5만 원 미만, 벌금은 5만 원 이상이고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몰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범죄로 뭐 얻은
뭐 재물 같은 걸 박탈한다거나 또는 뭐 범죄하면서 함께 했던, 예를 들면 강도가 뭐 슈퍼에서 칼을 사가지고 칼을 들고 강도짓을 하다가 잡혔다. 그러면 그 칼은 몰수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몰수 대상이 될 수 있고, 아니면 공무원이 받은 뇌물이다. 그럼 반드시 몰수해야 돼. 필요적 몰수 규정도 있어요. 그래서 이러이러한 경우에는 몰수한다.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재산적 이익을 박탈하는 형벌. 이렇게 사형, 징역, 금고, 자격 상실, 자격 정지, 벌금, 구류, 과료, 몰수, 이렇게 해서 총 9가지가 형벌의 종류입니다. 우리 시험에서는 자격 상실과 자격 정지가 있고요. 이 9가지가 형벌이다라는 걸 좀 기억해도 이렇게 도움이 되는데, 물론 앞으로 또 공부하면서 또 자주 보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시험에서 다음 중 예전에 오래된 기본적인 유형으로는 형벌과 보완처분을 구분하는 문제, 다음 중 형벌이 아닌 것은 이렇게 낼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조금 유의하신다면 이런 말 들어봤죠? 과태료. 과태료가 뭔지는 아실 겁니다. 뭐 주차 위반 뭐 이런 것들 할 때는 과태료 부과되고, 이거의 차이점은 과태료는 어디서 부과하죠? 구청에서 나와서 부과한다고 치면 행정기관이 하는 거예요. 이거는 행정질서벌이라고 해요. 형벌과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아무 관계가 없다. 형벌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범죄에 대한 법률 효과로서 형법 41조에 9가지가 규정이 되어 있는 거고, 이거는 범죄를 저지른 건 아니에요. 주차 위반이 범죄는 아니거든요. 질서를 위반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불이익을 가하는 정도.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 형벌을 받으면 전과 기록이 남아요. 전과. 물론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일정 기간이 지나면 또 전과가 말소되기도 하지만 원칙적으로 전과가 남게 되는데, 과태료는 그냥 금전적 납입 의무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벌금 100만 원과 과태료 200만 원이다. 과태료 200만 원이 더 무거운 제재냐? 아닙니다. 이건 벌금,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거는 범죄에 대한 법률 효과이기 때문에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벌금이 무조건 액수와 관계없이 더 무겁다. 이거 참고로 알아두시기 바라고요. 자, 그러면 이제 보완처분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해야 되겠죠. 보완처분. 보완처분 장래 위험성에 대한 제재라고 그랬는데, 보완처분의 종류에 무엇이 있는지를 좀 떠올릴 수 있으면 되게 좋습니다. 우리 형법에 1997년도부터 도입이 된 보호관찰이라든지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이 대표적인 거고요. 뭐 전자장치 부착법에 따른 전자장치 부착명령이라든지. 그래서 형벌 외에 각종 이런 처분들은 또 어떤 범죄자의 성범죄자의 실명 공개에 관한 뭐 이런 규정들도 있죠. 아동에 대한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같은 경우, 그런 경우도 다 공개제도, 이런 거 다 보완처분의 일종이에요. 그래서 이런 보완처분을 부과함으로써 장래의 어떤 위험성을 제거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 된다. 이건 형벌과는 다른 차원입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소년법상 보호처분 같은 경우도 여기에 해당이 되고요. 보호처분 같은 거. 여기 내용이 매우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형벌과 보완처분을 구분하면 좋겠다. 그래서 지금은 그냥 이런 차이가 있나 보다 정도로만 생각해도 되고요. 앞으로 공부해 나가면서 하나씩 또 이제 검토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교정과 학과 형사정책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좀 다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 시험에 출제 비중 같은 걸 정확히 좀 알아두시는 게 좋겠죠. 이게 이제 매년 다르긴 합니다. 교정학 파트하고 형사정책 파트. 올해 같은 경우에는 형사정책이 11문제, 교정학 9문제 해가지고 교정학 비중이 좀 적게 나왔어요. 상당히 특이한, 구급시험에서 특이한 경우인데, 보통의 경우에는 교정학이 조금 더 문제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 한 13문제 내외, 여기는 뭐 한 7문제 내외, 뭐 비슷하게 낼 수도 있고 편차가 있을 수도 있어요. 상대적으로 교정학이 비중이 조금 더 높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보다는 여러분들이 법령과 이론, 아까 잠시 언급을 했는데, 법령 파트와 이론 파트의 출제 비중. 법령 같은 경우에는 대략 한 70에서 한 뭐 많으면 90%까지 나온 적도 있고, 한 85% 정도, 이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올해 구급 시험이 85% 나왔고요. 이론은 이제 15에서 30% 정도,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공부하실 때 법령 부분에 비중을 좀 더 많이 신경을 써서 해야 되고요.
특히 또 앞으로는 이 교정학의 어떤 전문 과목의 또 필수라든지 7급 같은 경우 문제수가 증가함으로써 비중이 높아졌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금 더 꼼꼼하게 공부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론은 특히 범죄 원인론 같은 경우에는 조금 내용이 많고 좀 암기해야 될 대상이 좀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거기에 치일 수도 있어요. 약간 버겁게 느끼실 수도 있어요. 다만 출제 비중은 매우 낮습니다. 그래서 범죄 원인론 같은 형사정책 파트에서 한두 문제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 많은 이론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정리할 거냐. 물론 제가 도움을 드리는 일을 해야 되겠죠. 그게 여러분들의 관건입니다. 그 외에 교정학 파트의 이론은 상대적으로 어렵지 않은 편이에요. 교정학 파트의 뭐 교정의 역사라든지 과거의 어떤 교정 관련 제도 같은 걸 묻는 문제는 비교적 좀 쉬운 편이고요. 형사정책 파트의 범죄 이론은 약간 어렵지만 전체적으로 출제 비중이 낮기 때문에 핵심 위주로 간명하게 정리해도 충분하겠다. 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교정학에 대한 기본적인 오리엔테이션을 마치도록 하고요. 잠시 쉬었다가 본론으로 들어가서 우리 교재를 보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